제가 민주당이랑 싸울 때 한 번도 힘들지 않았어요. 저 공천 잘리고 제덕 많이 입었던 어벤져스 영감탱이들이 배신해서 뒷담화 까고 막 아니 대놓고 막 저 막 욕하고 제 도움 많이 받고 제가 최고위원이 할 때 저한테 굽신거렸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할 때 맥이 딱 풀리고 인생의 절망을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장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온 사방이 장동영한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적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과 친한계가 쏘는 총은 무섭지 않아. 안 아파요. 정면에서 날아오는 총알은 피하면 되고 맞으면 돼요. 근데 내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이 추파춥스야 하고 총 뒤통수에 쏙발이며 그거에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장덕 대표가 이번에 정말 인간적인 호소 그리고 사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는 해야 됐지만 지금까지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그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 곱씹어 보면은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랐을 뿐인 거지 그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거라고, 그러니까 뭐 선고라고 하는 것에 복종을 해본 적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민주당은 반미 세력들, 지금도 그 베네수엘라, 그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을 때도 편들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 비난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고, 지금도 베네수엘라 마두로 석방 같은 거 지지하는 사람들 다 제도권에 들여가지고 지금 위원장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리고 진보당 같은 사실 전통 이 내란 정당으로 해산당한 정당의 후신과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하고 그런 세력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서 또 판을 만들어주고 민주당은요 표만 되면은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를 확장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제도권 안에서. 근데 우리 당은요. 누가 봐도 우리 당내에서 가장 큰 어떤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 세력들에 대해서 절연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정당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가지고 선거 뛰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이 당 사람들은요. 지지를 하겠다는 사람 나가라고 합니다. 무슨 중도표는 100표고 보수표는 1표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살다 정치인들이 지지자와 절연하란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정당을 처음 봤어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국민의힘 말고 없을 거예요. 유례가 없죠.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덕 대표가 하신 말씀은 너무도 납득 가능합니다. 아니 좋은 표 나쁜 표가 어디 있고 심지어 우리 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지금 당원 1.5배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당의 일체감을 느끼고 당세 확장에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 당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랑 손잡고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 당의 지금 여러 조사들을 보면요. 이건 그냥 현상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지자 국민의 지지층의 80% 내외 정도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게 곧 내란이라고 인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사이비다 무슨 멍청한 구구다 김종혁처럼 그렇게 프레이밍하면서 나가라고 할 거면은 이건 너무 주객전도 된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나가야죠. 우리 당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주인인 정당인 거예요. 이걸 인정을 못하면 왜 정당 활동을 합니까? 그분들 절연하고 그럼 20% 데리고 정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장덕 대표의 말이 지금은 조금 놀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곱씹어 보면은 민주당은 일상적으로 하던 것들이었고 그렇게 민주당은 해서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떤 정무적인 고려를 조금 더 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말씀 드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로 뭉쳐달라고 하는 이런 장덕 대표의 정말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네. 이 비상계엄이나 뭐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1심 판결 이후에 입장문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국민에게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건 깊이 사과한다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과거 기자회견에서 수단으로서의 계엄은 잘못됐다, 반성한다, 사과한다 했고 과거와 또 절연한다고도 했잖아요. 네.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 생각이랑 100% 일치가 안 하면 어떻게 반성이란 말을 쓰냐, 어떻게 과거라는 말을 쓰냐, 막 이래버리면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역사 논쟁에 빠져들어서 민주당과 맞아요. 싸우지도 못하는 계속 겁니다. 논쟁이에요. 그러면. 근데 장 대표가 그래서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 각자의 언어와 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와 승리의 구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와 이 사태를 둘러싼 논란을 본인이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모두에게 사실은 욕먹는 방식으로 짊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로 모여서 민주당과 싸우자라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과 친한계가 장동혁을 흔드는 게 아니라
같은 보수라는 우파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직도 장동혁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고 타이밍이 어떻고 뭐 아쉽다 뭐 왜 내 영화 안 보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아니 이거는 진짜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저는 제도권 정치인이니까 알잖아요. 네. 박 대변인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같은 사람이나 박민영 같은 사람한테 야 너 대표니까 입장문 써봐 이렇게 못 써요. 뭐 그렇죠. 이렇게 못 써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이 승부수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결과 안 좋으면 대표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발목 잡으면 보수 우파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병준 기자? 근데 저는 솔직히 요 정도 스탠스를 잡은 거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그냥 장외에 있는 스피커랑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랑은 이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저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근데 특히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말할 수 있는 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제도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오늘 정말 그냥 최대한 모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오늘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제가 유익 있게 봤는데 지금 우파의 제도권이 아닌 제도권에 있지 않고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 뭐 요청한다. 이제 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고 우리 하나로 뭉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걸까? 저는 이거 유튜버들이랑 스피커들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하도 그냥 계속 갈라치기 하고 뭐 엔추파도 쓰니 추파춥스인지 뭐 치토스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막 보수 분열시키고 막 국힘 버려야 된다. 장도혁도 뿌락치다. 장도혁이 윤석열을 버렸다. 장도혁이 보수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네. 이 내부에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장도혁 대표가 오죽 답답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인데 유튜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대충 알아먹어라. 나 니네 편이다. 왜 이렇게 네. 피하 식별도 못하냐. 야, 나 노력하고 있잖아 지금. 나 니네 편이야. 좀 대충 좀 알아들어 제발 좀. 오죽 답답했으면 유튜버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그 얘기를 이제 돌려서 한 것이라고 보고요. 생각보다 이번 기자회견문이 강경하게 나온 원인은 뭐냐? 바로 오늘날의 이 추파춥스단.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장도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사실은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보수 내부에서의 어떤 이런 이 난을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진압을 하고 내가 이 보수층을 꽉 잡고 이제 확실하게 지지층을 묶어놓고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저는 표현하기 위해서 장도혁 대표의 기자회견문이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원인을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당당하게 싸웁시다. 그리고 지혜롭게 싸웁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 여러분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다 되는데 네. 장해찬 너 뭐 이렇다 저렇다 욕해도 되는데 제가 뭐 욕먹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멸콩TV 구독자가 떨어질 때도 있고 시청자가 떨어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상관없어요. 저희 대표님도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 채널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도 갔다가 막 이 저녁 시간대 최고의 채널도 됐다가 다 부침을 겪어서 눈앞에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 선거 포기하자는 거. 그렇죠. 선거 져도 된다는 거. 여러분 장동혁 대표 선거 지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적어도 서울과 부산은 이겨야 장동혁의 정치가 계속될 수 있고요. 맞아요. 서울과 부산은 이겨야 이재명의 저 폭주에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요. 서울과 부산을 이겨야 장동혁 보고 뭐라 손가락질하는 당내 친한계나 한동훈과 이 기회주의자들을
변명의 여지 없이 계속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선거 지잖아요? 지선 보이콧 하잖아요? 여러분이 선거 투표 안 해서 투표율 떨어져서 우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정치 인생도 끝이고 장동혁이 지키고자 했던 지금의 노선과 이 세력도 끝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가 옛다 하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정통 보수가 다시 이제 장외로 비주류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아스팔트에 남아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정말 이게 잘 안 오는 기회예요. 이 기회가 장도혁 같은 사람이 당권을 쥐는 이 기회가 이게 지금 21세기 들어서 요 정도 해주는 당 대표 글쎄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국민의힘 역사를 통틀어서도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기회인 거를 우파 활동을 오래 해왔던 사람들이면 알아요. 네, 맞아요.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엄 이후 이제 뭔가 이제 보수를 유입되신 전향하고 분들. 유입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 어떤 윤어게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마음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뭐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하는데 정치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기회를 우리가 저버리면요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일 때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주류로 만들 수 있는 이 세력, 이 지도부를 우리가 지지를 안 해주면 누가 지지해 줍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장도혁 대표가 뭐 물러나게 되거나 뭐 이제 책임론이 이제 불거지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이 기자회견 장도혁 대표의 이 기자회견에서의 어떤 노선을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추구를 한다. 저는 설사 지방선거를 진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진다 하더라도 저는 장도혁 체제로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선거를 진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장도혁 지도부를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몇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 마음은 다 똑같죠. 네. 저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장동혁 대표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제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장동혁이라는 인물은 서울 부산지잖아요. 본인이 구차하게 당대표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는 알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서 투표장 나가자. 네. 여러분 뭐 사전투표를 못 믿겠으면 본투표 좋습니다. 근데 그 누구든 윤석열 대통령님도요. 대선 때 사전투표 날에도 우리 일단 투표 많이 해달라. 네. 김문수 후보도 그랬고요. 네. 일단 투표 많이 해야 돼요. 투표를 많이 하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역설적으로 네. 우리가 많이 이겨버리면.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보수 우파를 좀먹는 암적인 구호가 지선 보이콧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엔추파도스라는 뭐 개념이 그거라면서요.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네. 사실상 가짜 야당, 네. 뭐 여당 도우미 역할하는 야당이라는 건데 여당 도우미라는 개념이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선거 지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 맞잖아요. 야당이 선거 지면은 여당이 웃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당이랑 손잡고 야당 대표 흔드는 사람들. 한동훈계, 뭐 대한과 미래. 전 대한과 미래 참 보면은 재밌어요, 이분들. 뭐 절반 정도는 정말 이게 소장파라고 하는 말이 좀 민망할 정도의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네. 뭐 또 이제 한 반절 정도는 2024년에 총선에 할당제 공천을 받으면서 입당하신 분들이던데, 이분들 설 동안에 장도혁 대표가 이재명이랑 그렇게 처절하게 부동산 논쟁 벌이면서
뭐 조민당 뭐라 그럽니까? 조국당에서는 어머니가 몇 명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패륜적인 막말할 때 거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윤 대통령 선거 나왔잖아요. 4시 반에 이 선거문에 대한 그런 낭독이 끝났는데 5시 기자회견했어요. 그러니까 답 정해놓고 그냥 기자회견장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분들 전 놀랍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게 이렇게 여당 도우미 역할하고 민주당 도우미 역할 하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고립됐던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그렇게 기자회견장 30분 만에 잡을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하게 민주당 상대로 야당 견제했으면요. 대통령이나 우리 어떤 정부에서 무리수를 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그런 식의 잘못된 행태로 구태스러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데 본인들이 뭐라고 남일처럼 품평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치토스? 아니 제 진짜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뭐 추파춥스, 엔초비 파스타. 여당 도움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 그대로 가져가 보자고요. 첫째, 여당 좋으라고 선거 지자고 하는 사람들. 둘째, 그 자기네들이 당권 잡겠다는 목적 하나로 지도부 흔들려고 여당이랑 손잡는 사람들, 여당이랑 손잡고 특검법 통과시키니 많이 대통령 협박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 전복시키는데 이바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추파춥스인 겁니다. 그리고 장경 대표의 어떤 당무에 대해서 이 제도권 정치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견제를 받고 감시를 받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가 힘든 겁니다. 언론이 뭐라 하죠? 원내에서 또 뭐라 하죠? 그 뭐 시민단체들 그리고 뭐 여당에서 또 뭐라 하죠? 하다못해 최고위에서도 견제가 들어와요. 비공개 회의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무수한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스러운 건데 그런 제도권에서의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전략적인 모호성 측면을 너 배신자잖아, 여당 돕고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지금 누구보다 선거 승리가 간절한 사람 장동혁 대표밖에 없다. 이 지점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추파추스단 분들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뭐 욕을 하거나 비난을 네.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네. 예,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너무 그 약간 그 이른바 이제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군중 심리에 취하다 보면은 뭔가 막 그런 글들과 영상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매몰되고 생각이 갑자기 거기에 막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오셔서 아니 우리 여태까지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딴 건 다 좋아. 네. 뭐 저를 엔추파도스라 불러도 되고 네. 국민의힘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렇게 불러도 돼요, 여러분이. 그거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발 선거 안 한다, 지선 보이콧이다, 이건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그렇죠. 이재명이 입이 귀에 걸려서 찢어질 그런 소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투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거에 얼마나 많은 게 걸려있는지 장 대표가 입장문에 절절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선거 보이콧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 미국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선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집권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시민사회 세력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제도권 정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됐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정권이 있는 겁니다. 뭐 항공모함 가지고 올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권조차도 선거를 통해 탄생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극우라고 그렇게 비난 매도를 당하다가 압승을 거두니까 지금 극우라고 하는 딱지 못 붙입니다. 아무도 못 붙여요. 이재명도 그 사법 리스크 안에서 대법원 거의 확정 판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안들을 대통령 되고 나니까 누가 하나 재판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건 다 선거 승리로부터 나온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이란 것도요. 네. 우리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이겨야 그럼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해외 기자들이 백악관 대변인한테 물었습니다. 입장이 있냐? 네. 백악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법 절차에 대한 별도 입장 없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때도 똑같았어요. 그 굉장히 냉정하죠.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한테 슈퍼챗 빨려고 큰 거 온다, 큰 거 한방, 항공모함 온다 이런 말 사기 안 쳐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거를 이기잖아요. 네. 지지율이 역전되고 이재명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오잖아요. 정권 1년차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이 이기면 네. 장동혁은 급부상하는 대선 주자가 되고 그럼요.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 와요. 맞아요. 그럼 지들끼리 이제 싸우느라 유시민이 벌써 막 친명계랑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네. 이 내전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미국도 다 미국이란 나라도 다 계산적으로 자기 나라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때
그때 가서 지금 보니까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한국의 사법 절차가 너무 편향적이지 않은가 우려된다. 네.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선거를 이겨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추파춥스라든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재판 선고가 공소 기각 또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기징역 나왔잖아요. 현실이 이렇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거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3월에 이재명 체포된다. 네. 3월 모르겠어요. 3월이면 얼마 안 뭐 남았어요. 네, 3월이면 모든 게 다 밝혀지고 이재명 체포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예요. 3월에 만약에 진짜 체포된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진짜 삼보일배하면서 사과드릴게요. 근데 체포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보셔야 돼요. 현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 정말 희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따르면 안 되고 현실을 얘기하고 현실 내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따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거를 이기면은 이재명의 레임덕이 올 뿐만 아니라 판사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을 우리가 압박을 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에게 당선 무효용 판결을 받아내서 조기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정권 뺏기고 1년 만에 지방선거 이긴다 만다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의 이 어떤 원내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철이 없고 정치를 몰라서 너무 참 막연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8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단체장. 장난합니까? 홍준표 대표 시절에는 2개 받았어요. 2개. 대구랑 딱 2곳. 경북. 네, 대구 경북. 나머지 다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더군다나 그때는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라는 거, 조선일보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거의 출당시키다시피 하고, 뭐 또 새로 태어나겠다라고. 지금 원내 계신 분들, 우리 훌륭하신 분들 하시는 얘기 그대로 다 했어요. 근데 왜 졌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배가 부르니까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적당히 따라붙으면서 올라오고, 이제 뭐 뒤로는 20%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아니 20%밖에 안 된다면서 왜 8개 얘기합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들도 ALS 지표 같은 것들 보면은 지금 오차범위 내로 따라붙은 조사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니까 그런 구도를 지금 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보수가 와해되지 않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저는 구도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안주하면 안 되고, 집권 1년밖에 안 된 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1년 만에 이미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방선거 가지고 중앙 어떤 정치에서의 지형이 바뀌진 않지만 이재명의 지지율 떨어질 거 아닙니까? 대통령 책임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정 갈등이 더 격화가 되고 니탄 내 탓을 벌이게 되면서 지지율을 여당이 역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안 그래도 사법 리스크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가 바로 총선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변수를 만드는 출발선이 지방선거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오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승리의 중요성은 저희가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강조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떻게 보면 발판으로. 그렇죠. 마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총선 승리, 만약에 우리가 지방선거 압승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총선도 압승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쯤이면 이 친명 갈등이 훨씬 더 격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탄핵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때까지 그렇게 만약에 뭐 물론 이제 우리들의 희망이긴 하지만, 그렇죠. 선거 승리를 한다, 탄핵도 가능해집니다. 탄핵. 그럼요.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해야 우리가 뭘 하든 말든 하는 거지. 선거 승리 없이는 아무것도 그냥
희망회로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총선을 이기는 것도 지금처럼 무슨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무슨 뭐 한동훈 때처럼 무슨 대충 할당제 해가지고 그냥 직능단체 대표도 뭐 상징성 없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그냥 꽂아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해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당성을 중시하고 세대 교체를 강조하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총선의 그런 기틀을 닦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뭐 대한과 미래 이런 분들한테 실망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뽑은 적도 없고 기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한동훈 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봐요.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차기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어떤 그런 상황을 떠나서 지금 이런 피곤한 상황을 다시 안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당원 중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원과 원내 의원들의 일체감이 있잖아요. 당원들이 뽑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요, 기자들도 되게 의문스러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당원들과 의원들의 인식의 격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 원내 의원들 말만 들어보면은 지금 당 망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진짜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너무 단순한 이치예요. 그건 원내 의원들이 지금 당원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한지아 같은 사람들이 당원들 바라봅니까? 한동훈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수발상공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명패도 없는 그 한동훈을 차에 태워가지고 소통관 들여다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당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체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공천해서 승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의미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중요한 승부처가 서울 부산이잖아요. 네. 서울 부산은 우리 보수층, 코어 지지층이 결집만 제대로 하면은 네.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지역이라고 봐요. 그렇죠. 부산도 원래 뭐 사실 보수 텃밭이고 네. 서울도 지금 굉장히 그 보수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도가 작용화된 데 비해서. 그래서 서울 부산만 잡으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러면은 장도혁 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려운 과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과제는 아닌데 지금처럼 보수가 분열되고 뭐 추파추스니 뭐니 선거 보이콧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진짜 그냥 이러면 서울 부산이 문제가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의 재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TK 빼고 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분열을 했다가는 진짜 그냥 다 죽는다. 이재명 좋은 꼴, 한동훈 좋은 꼴만 만들어 주는 거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공식 같은 건데, 사실 저는 이 원내 의원들이 정말 구름 위에서 정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진짜 생각이 1차원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토끼들은 어차피 우리 지지할 사람들인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 산토끼들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관을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토끼 잡은 고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통 보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너네들은 어차피 우리 찍을 표 수밖에 찍어주는 없잖아. 기계로 보는 거지. 누구 뭐 다른 그 민주당 찍을 거야? 민주당 찍진 않더라도 투표장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이 비례대표 엉망으로 공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실제로 지난 네. 총선 때 국민의힘 안 찍었습니다. 저도 국민의 미래 안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아니 우리가 김혜지, 한지아 같은 사람들 원내 입성시키겠다고 내 소중한 한 표를 우리는 안 찍어. 왜 갖다 줘야 되죠? 저는 그때 공무원 신분이었으니까 당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상관도 없습니다만 안 찍어요. 실제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45% 득표했는데 비례대표 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6%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9% 가까운 유권자들 어디로 증발했습니까? 비례대표만 안 찍은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런 집토끼들을 상수로 두는 오만방자한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 선거를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대패했지 않습니까? 4개밖에 못 얻었잖아요. 거의 호남이랑 제주도 정도. 근데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박지원 애기보고 기억하시죠? 네.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무슨 뭐 586세를 다 물러나야 된다. 무슨 최강욱 성비위를 제대로 단죄해야 된다. 내가 이 아저씨들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 그 난리를 치고 완전 분탕을 쳤습니다. 그때 이재명도 박지원 제어를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냐? 민주당 내부에서 박지원 왜 안 잘라내냐 자중질환이 펼쳐지면서 민주당 집토끼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그 코어라고 하는 4050 세대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선거는 단일 대우 못하고 집토끼들 상수로 두고 산토끼 잡겠다고 무리수 두면은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 한 김무성 대패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100% 한
황교안 대표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80%또 수도권 반영한 한동훈 대표했습니다. 여론조사 반영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그 여론조사 자체가 굉장히 그 통계적으로도 좀 정확하지 않고요. 전체를 대변하지도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박지원 씨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동안 머릿속에 없다가 맞다 지연이 분탕 쳐가지고 그때 민주당 친 네. 거예요, 사실. 맞다 아기 보고. 그때 저희가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제가 그때 당 대변인이었거든요. 네네. 민주당이 한동훈 부추기듯이 박지원 잘한다 그랬어요. 저희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분은 요즘 뭐 가끔가다 뭐 쿠팡 뭐 택배 알바 하루 해놓고. 그렇죠. 너무 고생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또 마케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직 비대위원장인데 지난 총선에서 송파 경선 나갔거든요. 3% 얻었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이런 배신자 분탕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단죄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미 선거 레퍼런스가 뻔해요. 특히 지방선거는 고관여층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코어층 흔들리면 집니다. 지방선거는 뭔 얼어 죽을 산토끼 타령을 해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럼요. 이게 50% 뭐냐면은 중도 내지는 정치 저간의층들이 투표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퍼센트가 있는 게 대선은 요새 75% 전후가 나와요. 맞아요. 총선은 한 65% 전후. 지방선거는 50% 초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선 대비 거의 25% 25%. 투표를 덜 해요. 네.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냐?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데려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20대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대들이 원래는 투표를 잘 안 했는데 이번 지선에는 그 20대들을 빡빡 긁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 네. 그게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 공식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우리 코어층 있잖아요. 원래 전통적 지지층, 산업화 세대 중심의 이제 어르신들, 그분들 흔드는 쓸데없는 분탕만 안 쳐도 승리 공식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중수청, 특히 청년들, 이번 주 리얼미터에서도 51% 나왔어요. 우리 당. 그러니까 이게 양자택일이 아니라 다자 정당 지지율 구도에서 51% 나왔습니다. 16세까지 이 선거권 연령 낮추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 60%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인데 대체 사태를 저는 어디서 이게 선거공학적인 사고를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하나하나 분석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막연하게 갤럽 보고 막 20%대 박스권이다 하나마나 한 얘기. 근데 갤럽도 제가 이거 뭐 몇 번 강조드려도 부족한 내용인데 샘플 1000개밖에 없거든요. 샘플 1000개인데 그 중에 30%대가 무당층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투표장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는 샘플이 무슨 의미가 있죠? 결과적으로 700개 샘플 가지고 조사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선거 국면으로 가면 무당층이 점점 줄어들면서 ARS로 수렴을 해요. 전화 면접은. 지금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우리 당 성향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도 좌파예요. 그건 김어준 방송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도 ARS가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이거는 그냥 망하라고 고사 지내려고 없는 증거 만들어내는 걸 수준으로 그 갤럽만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죠. 저는 근데 그 갤럽 조사는 이 당 차원에서 한번 좀 견제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중단했잖아요. 미국도 참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9% 나오니까 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딴 데는 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갤럽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 국민의 지지율이 낮은 조사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 그 미국의 권위 있는 갤럽과 한국 갤럽은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간판만 그냥 이름만 쓰는 거지. 거기 로얄티를 주거나 거기에 뭐 관계가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심지어.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이름이 문제인지 뭐 갤럽들이 지금 분탕을 치고 있는데 이 갤럽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한 1, 2% 차이 나고 뭐 이러면 뭐 그냥 약간 표본의 차이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당 차원에서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이거 가지고 맨날 그 위장업파들이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야, 장도혁 너 때문에 지금 지지율 박스권에 갇히지 않았냐. 지금 더블 스코어 나지 않았냐.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맨날 갤럽 가지고 갤럽을 근거로 내세워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이 막, 없는 숫자를 그냥 갖다 때려받고 이러진 않겠죠. 근데,
표본이 뻔히 표본이 지금 정확하지 않고 좌편향적이라는 걸 알면서 그걸 본인들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그 표본을 고집하고 있다? 저는 이것 또한 사실상 조작 아니냐. 저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알려야 돼요. 국민들한테 이 갤럽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조사라는 걸 좀 범보수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운동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아까 장해찬 부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선에 비해서 한 25%가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25%가 뭐냐? 정치 저하층들, 그렇죠. 중도층, 무관심층들 그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방선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지지층, 그 지지층이 어떤 쪽이 더 결집이 되느냐? 좌파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 우파가 더 많이 나오느냐? 이 싸움은 이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되고 우리가 결집이 되지 않는 한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결국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강도 높게 지선 보이콧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주변 사람 붙잡고 투표소 가도 모자랄 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박민영 대변인 이병준 기자 돌아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질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지지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길도 없고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거 이겨야 한다. 이기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의 어떤 우리의 아픈 국면들도 조만간 끝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후보들이 계속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원내 의원들도요. 이제 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이런 식으로 분탕치잖아요. 그럼 결국 본인들에게 화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좋든 싫든 지방선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요. 적어도 일부러 흔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성토를 지도부가 아니라 후보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잡음들은 금방 소강 상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딱 하나의 승리 공식만을 보고 바라봐야 된다. 이미 먼저 온 미래, 산토끼들 우리 지지하고 있거든요. 집토끼들만 결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토끼들 결집할 수 있게 지도부가 좋은 노선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것만 남았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준 기자님도요. 네, 하여튼 이번 장도혁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국 장도혁 대표가 진짜 보수를 살리고 있구나.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제도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한 번 느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이 최근에 뭐 추파추스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약간 또 지금 생각이 바뀌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여태까지 한동훈에 맞서서 잘 싸워왔잖아요. 네. 원래 하던 대로 우리 똘똘 뭉쳐서 위장업파들 좌파들 척결하고 정통 보수가 이 보수의 헤게모니를 다시 잡아오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투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